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상황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독재 정권 체제 하에 신음하게 되었고 상당수 국가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철권 정치를 내세운 많은 독재자들이 몰락한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정말 드물지만 마지막까지 영화를 누리다 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대 대통령 수하르토는 무려 30여 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쿠데타를 진압한 뒤 대통령에 올라 권력을 잡은 그는 어떤 의미로는 가장 평온한 말년을 보낸 독재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정권을 잡은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떤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경제 성장의 와중에도 부정부패와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진영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독재자들의 좋지 못한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인물, 수하르토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하르토는 1921년 네덜란드령 자바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옷이 없어 취직을 못했을 정도였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먹고 살 길을 위해 1940년 네덜란드 식민지 군대에 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대동아 공영을 내세운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점령 이후 한때 일본군 지휘하의 부대에서 장교로 활동하기도 했죠. 2차 대전 종전 후 네덜란드군이 인도네시아를 재점령하려던 시점에 수하르토는 네덜란드에 맞선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 인도네시아 군 장교로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의 수하르토는 고위 장교이긴 했으나 대권을 잡을 정도는 아니었죠. 몇몇 사업가들을 끼고 밀수와 이권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몇 번 군복을 벗을 위기를 맞기도 했던 그는 천운을 타고났는지 우연한 기회에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6인의 장군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공산당의 쿠데타는 상당히 엉성했기 때문에 수도의 병권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불과 하루 만에 쿠데타를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12.12 당시 보안사 사령관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된 과정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공산당을 탄압하는 것은 수하르토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인 무슬림들이 신을 부정하는 공산당을 용납할 수는 없었고 당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죠. 전임 대통령이던 수카르노는 군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 공산당을 활용했는데 공산당 탄압은 수하르토가 군부를 확실히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도 유리했습니다. 용이 주도했던 수하르토는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든 뒤 1968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풍우나 수하르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몇 가지 묘수를 두었습니다. 첫째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골카르라는 이름의 조직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카르는 엄밀히 말해 정당 조직이 아닌 하나의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직능 조직이라는 뜻의 골카르는 군대, 정부, 민간의 세 분과가 있습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조차 골카르에 참여할 수 있었고 권력에 줄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카르에 가입하여 수하르토를 위해 일하는 자원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신문사들을 폐간하며 언론 통제에 성공하게 되죠. 폭력적인 독재 정치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치 깡패들이었습니다. 수하르토의 휘하 장군 중에는 사루어 에디라는 특수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하르토의 빨갱이 사냥을 기획하고 지휘한 인물이었죠. 이 당시 인도네시아의 정치 깡패들은 아무나 잡아들이고 고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반공 민병대 행세를 하며 선량한 시민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당으로 지목되기만 해도 고문하거나 살해하기도 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빌미로 재산을 뜯어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2013년 이 당시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The Act of Killing에는 학살자들이 당시 일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죽인 방법을 웃으며 묘사하는 섬찟한 장면들도 그려집니다. 당시 사망자는 무려 100만 명. 그러나 그들은 공허한 숫자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수하르토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에 집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를 비롯 수많은 자원들이 보고라 할 수 있었는데요. 70년대의 오일 쇼크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수하르토에게도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1972년 1인당 국민소득이 90달러에 불과했던 인도네시아는 10년 뒤인 82년에는 무려 583달러까지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 중산층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하르토 체제 하에서 인도네시아는 농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육성 등으로 90년대 중반까지 경제 성장을 이룩하죠. 그러나 이런 발전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수하르토의 지반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죠. 이브티엔이라 불리기도 했던 수하르토의 아내는 자신을 거쳐 들어오는 기업에 프로젝트 입찰액의 10%를 요구한 것으로 유명한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하여 투투시라 불리우기도 했던 큰딸, 목재, 호텔, 쇼핑, 보험 등을 아우르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장남 반방, 석유 독점 사업을 하다가 이후 자동차 사업까지 진출한 막내 토미. 특히 이 막내인 토미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요. 당시 수하르토가 추진한 국민차 사업에 막내 토미에게 줄을 댄 기아 자동차가 국민차 사업에 선정되며 기아 세피아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기아차는 토미의 로비로 인해 수출 관세를 면제받았고 후발주자였음에도 일본을 누르고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으로 집권을 계속했던 수하르토는 결국 경제 실패로 몰락하게 됩니다. 90년대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중국행 러시는 고용에 타격을 줬고 족발 경영의 폐단 등으로 알게 모르게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97년 동남아시아를 휩쓸게 된 IMF 사태가 인도네시아를 덮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구하게 되죠. 산유국임에도 석유값이 폭등하는 등 전체적인 물가가 대폭 상승하게 되자 인도네시아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98년 5월 트리사키 대학의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해 벌인 데모에서 평화롭게 해산하던 학생들에게 총격이 쏟아져 4명의 학생이 사망하게 되고 이는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게 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98년 5월 21일 수하르토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수하르토의 최후는 다른 독재자들에 비하면 평화로웠습니다. 98년부터 자택에서 집거한 그는 2008년 사망 후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죠. 그의 수많은 악행들은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정재계의 대다수 고위 인사들이 수하르토와 관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악행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하르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100만 명의 시민을 억울하게 죽게 한 학살자이자 부정부패의 화신, 인도네시아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낸 탁월한 지도자. 과연 미래 인도네시아인들은 수하르토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